오늘 함께 해주실 네 분을 소개합니다. 김상일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김재희 변호사, 장혜찬 시사평론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와대와 여야 대표들 간의 회동이 원래 오늘이 제시했던 날짜였습니다. 이 청와대도 양보할 만큼 했다. 한국당은 그런데 또 요지부동입니다. 현충일 넘기면 좀 괜찮을까 했었는데요. 김상일 평론가님, 네. 정상화 협상을 주말로 넘기던데 누가 얼마 정도 양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요, 양쪽 다 양보를 해도 아무 문제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 국민을 생각한다면요, 네. 청와대도 뭐 굳이 1대1을 먼저 안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고요. 황교안 대표도 아니 그냥 5당 대표 회담에 들어가서 아무 말 안 한 다음에 네. 1대1 회담 가가지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겠다 이런 걸 선언하고서 그걸 따라가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뭘 선택해도 국민을 위해서라면 다 할 수 있는데 안 네. 하는 이유는 본인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요. 네. 이런 말이 있어서 제가 제 희망사항을 좀 가지고 이 말을 소개해드리면 네. 가장 어두운 때는 날이 밝기 직전이다 해 뜨기 이런 직전.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굉장히 어두워지는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제가 보니까 서로 대립하는 게. 네네. 그래서 이게 저는 희망하기를 날이 밝기 직전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이 있습니다. 잇따라 범여권에서는 황교안 대표에게 시선을 돌리고 있던데요. 국회에서 원내 일정을 하는 대신 황 대표의 취임 100일 행사가 열리기도 했었습니다. 그 장면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우선 한 종류인데 이따 밥 먹고 저 회사 끝나고 나서 다른 거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아니 찌도 몰라. 너무 잘하시네. 아 이제 오늘 사실 이 자리에 나오셨거든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괜찮습니다. 예. 좌파가 아닌데 왼쪽에서 나오네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노래 한 곡 좀 부탁드려도. 당신이 좀 하시죠. 예. 아니요. 저 늦게 왔다가 살짝 먼저 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네네. 지금 반칙하셨어요. 그러시죠. 저도 귀뜸을.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사랑해. 국회가 경랑인데 이렇게 부드럽고 온유한 노래가 울려 퍼지는 거에 대해서 이제 황교안 대표 나름의 또 생각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어떤 행사였고요. 어떤 게 주로 논의가 됐습니까, 김 교수님? 청년들과 토크 콘서트 행사를 가진 네. 장면들을 보고 있는 것이고요. 개그맨 황현희 씨가 사회를 보면서 청년들과 충분하게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집권하는 과정 속에서는 청년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대통령과 청년 대표들 간의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향해 눈물을 흘리고 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청년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이 있어서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었지만 네. 문재인 정부에서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얘기들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입장에서도 청년들과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겠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 측면의 일환으로 지금 여의도 연구원에서는 밀레니얼 핑크라고 하는 이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색깔로 좀 변화를 꾀하기도 하고요. 네. 황교안 대표가 2040 잡기 위해서 그림자위원회라는 것도 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거 구찌가 브랜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때 젊은 직원들과 함께 그림자위원회를 결성해서 네. 실질적인 조직 외에 젊은 사람들과 소통을 강조했던 모습이 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도 구성원 간의 얘기와는 젊은 세대 얘기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젊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국당이 혁신해야 될 부분들을 다 잡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건 다름 아닌 경제일 겁니다. 따라서 네. 2020 경제 대전환위원회를 형성해서 총선을 위한 전략적인 하나의 총체적인 로드맵을 황교안 대표 중심으로 외연 확장과 문재인 정부를 향한 대여 공세 두 마리 토끼를 함께 다잡겠다고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확장성도 중요하죠. 또 2040 미래의 대안을 찾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이 범여권 쪽에서는 국회를 저렇게 놔두시고 벌써 대통령이냐라는 식의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장혜찬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청년들과 소통을 하고 외연 확장에 힘을 쓰는 게
국회 정상화로 가는 그 발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상일 평론가님께서 동특이전이 가장 어렵다, 이제 가장 네네. 어둡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청년들과 만나고 외연 확장을 시도하다 보면 많은 중도층 국민들이나 또 2040 청년들은 그래도 국회로 돌아가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전달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이 과정에서 단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어두운 단계에서 일출까지 가는 그러한 연장선상에 이런 행사들이 있다. 단순히 보여주기가 아니라 어떤 정책적 전환, 네. 국회 복귀로 가는 그런 길목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네. 가장 고무적인 것은 황교안 대표가 얼마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30% 정당 지지율로는 총선 못 이긴다. 그동안 보수 내부에서는 지금의 여론조사를 믿지 못하고 지금 총선에도 마치 이길 것처럼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당대표가 거기에 선을 딱 그은 거죠. 취임 네. 100일까지는 리더십을 확고히 하면서 보수를 결집하는 데 신경 썼다면 100일 이후로는 중도로 외연으로 나가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만큼 네. 이 시점 이후에 한국당에 저는 국회 정상화 논의도 이전보다는 좀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깜짝 인선이나 깜짝 발탁 등을 통해서 진정한 외연 확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 시도에 주목을 해봐야 될 시점이 됐습니다. 네. 국회 상황과 별도로 이제 대권 행보에 대한 여러 분석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초년 정치라는 측면에서요, 여권에서 일제히 공방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 대권 흐름, 그래도 나는 황교안 대표와 달라라고 이야기하시는 분 같습니다. 차기 대권 주자로 이 양강구도 형성한 이낙연 총리, 불교계에 또 아프리카 돼지 열병까지 챙기고 있던데요. 영상으로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더위에도 날마다 방역에 애쓰시는 양돈농가, 축협, 공항, 항만, 군, 지자체, 정부가 관계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대응을 점검하고 몇 가지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첫째, 양돈농가가 남은 음식물을 돼지먹이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것입니다. 둘째, 접경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멧돼지 개체 수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셋째, 기존의 방역을 더 강화해 시행하겠습니다. 접경지대는 물론 공항과 항만에서 더욱 꼼꼼히 단속하고 위반자 처벌, 불법 축산물 수거 폐기 등의 조치를 철저히 취해야 할 것입니다. 내륙에서는 특히 지자체와 축협이 더 챙겨주셔야 합니다. 지역별로 관계기관 협력 체계를 가장 원활하고 촘촘하게 가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7월이나 8월이면 이분이 민주당으로 복귀하는 거 아닐까라는 분석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재희 변호사님, 이분의 행보를 보면 더더욱 무언가를 의식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지적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 이낙연 총리가요, 그동안 어떤 대대적인 전국적인 이슈가 터진 그런 사건에서 늘 이렇게 사령탑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아, 그렇죠. 옛날에 뭐 살충제 계란 파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경주의 지진 사태 등을 총체적인 어떤 컨트롤 타워로서 실질적으로 지휘한 사람이 이낙연 총리였고 네네. 그에 대한 깊은 인상이 국민들 속에 머릿속에 남아 있을 겁니다. 이제 그래서 정말로 일 잘하는 그리고 굉장히 실무에 능한 그런 총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네. 이번에도 이 북한 접견 지역에서 발생한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이 접견 지역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뭐 김포, 양주, 파주, 강화, 옹진, 철원 등등의 이제 제1차적인 어떤 그런 바리어를 친 셈이죠. 네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디테일한 그런 지시를 하는 모습이 보이고 또 이 불교 지도자 순방과 관련해 가지고는 얼마 전에 불교 행사에 참여했다가 그 불교식 어떤 합장 등 예의를 예의를 이제 하는 것 갖추는 것을 이제 거부한 네네. 황교안 총리와의 어떤 그런 대척점을 좀 강조하기 위한 그런 네. 행보로 보이는 그런 측면도 있다. 그래서 어떤 천태종이나 조계종 등 그런 종정들 스님들과 그다음에 불교제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네. 그 예방을 하고 이렇게 행보를 하는 그런 모습에서 조용히 차기 대선을 아마 네. 좀 준비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비칠 요량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1대1 회동을 여전히 고수하면서 황교안 대표가요, 과연 이 청와대와의 변곡점을 마련할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주목할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이 여야의 원내대표 회동은 계속 공회전을 하는 것 같거든요. 김상일 평론가님. 그러니까요. 저는 원내 대표들은 계속해서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원외입니다. 원외이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방해만 하지 않으면 네. 원내 대표들끼리 의기투합을 하면 얼마든지 국회 정상화는 되는 거거든요. 네. 그거를 만약에 황교안 대표가
뭐 못하게 했다. 그러면 그 여론이 좋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좋지 않아서 막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네. 문제는 나경원 대표한테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인영 그 여권은 이인영 대표한테 조금 협상의 그 전권을 좀 실어주는 그런 걸 네.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